길가메시 서사시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원전 7세기경 중동의 강국인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유적인 니네베 왕궁 도서관에서 발견된 기록입니다. 길가메시라는 인물은 실제로 기원전 2750년경에 실제로 존재했던 중동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죽은 이후에 신화화돼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신화와 전설이 덧입혀졌죠. 길가메시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존경받는 왕이 됐지만 신들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신들이 길가메시를 심판하려고 엔키두라는 영웅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길가메시랑 엔키두랑 친구가 돼서 더 잘 나가게 됐어. 이때 신들이 엔키두를 죽여버립니다. 이 영웅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결국 두려워하게 된 길가메시는 불멸의 비법을 찾아서 헤매다가 우투마피시팀을 만나서 옛날 옛적의 대홍수 이야기를 듣죠. 결국 길가메시는 온갖 고생 끝에 영생의 풀, 불로초를 얻지만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걸 잃어버려요. 이때 길가메시는 삶의 무상함을 노래하고 현세적인 삶을 예찬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서사시라고 일컬어지는 길가메시 서사시는 그리스와 로마는 물론 인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대홍수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비슷하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등등의 다른 구절이라든지 세계관도 성경이랑 비슷해서 더 유명해졌죠. 역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한 번은 들어봤을 길가메시 서사시. 그러나 역사에 큰 관심이 없으셨다면 뭔가 어디서 들어봄직은한데 전혀 모르겠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세계사 교과서, 개설서에도 용어가 잠깐 등장할 뿐 설명이 제대로 담겨있지는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분야의 역사적인 상식이 한 권에 녹아든 책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인문학 서적계에서는 365 시리즈가 유행을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으라는 의미겠죠. 관련 시리즈의 세계사 책도 나왔습니다. 바로 1페이지 세계사 365 라는 책입니다. 세계사 선생님으로 대중매체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심용환 소장님이 쓰신 책입니다. 제가 봤는데 흥미롭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치사에만 관심이 있지 예술사나 도시사, 기술사 같은 분야는 잘 모르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동양사라든지 인물사, 서양사, 예술사, 문명사, 빅히스토리, 그리고 도시사, 기술사를 요일별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통 동양사나 서양사 같은 경우도 중국사나 유럽사에만 그치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아메리카 등등 전 대륙에 걸쳐서 역사적인 상식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책 리뷰 유튜버도 아닌데 소개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세계사 교과서나 세계사 개설서에 잘 나오지 않는 이 세계사 365 책의 내용들을 아는 척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프리카의 역사, 금병매와 서유기, 미터법의 역사, 아이엔데와 피노체트, 그리고 목욕탕의 역사. 다른 책에선 잘 다루지 않는 세계사 상식에 대해서 함께 아는 척 하면서 1페이지 세계사 365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우리가 이제 그나마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역사는 대부분 이집트 문명이나 이슬람 문명의 일부입니다. 지중해 남쪽부터 수에즈 운하 서쪽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아프리카 대륙이라는 지리적 개념으로 아프리카 역사를 설명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프리카 대륙도 사하라 사막지대, 적도지대, 열대 우림지대 등등 다양한 자연 환경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역사, 하나의 제국, 고도의 문명이 생기기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만 개에 달하는 부족 사회가 중심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전근대 역사는 다소 단편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기록에 남은 중심이 되는 그런 왕국들을 중심으로 훑어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동아프리카랑 서아프리카로 구분을 하면 좀 더 편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우선 동아프리카부터.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수단 북동부라든지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는 누비아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누비아인들은 기원전 1000년경
쿠시 왕조를 세웠고요. 기원전 730년경에는 이집트를 직접 정복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기원전 690년에서 664년에 이집트를 다스렸던 파라오 타하르카는 이전과는 다른 흑인 파라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일대에는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 후 9세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악숨 왕조라고 있었어요. 이 악숨 왕조 때문에 이슬람 교도가 많은 다른 아프리카와는 다르게 에티오피아에는 기독교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원 후 4세기경에 초기 기독교가 전파가 되고 그 무렵 에티오피아의 에자나 왕이 크리스트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 국교 공인의 역사로 치면은 거의 로마 제국의 국교 선포랑 동시대로 볼 수가 있겠죠. 이후에는 비잔틴 제국과도 유대 관계를 형성할 만큼 굉장히 오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럼 서아프리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서아프리카에는 서기 한 600년경부터 왕국들이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서기 9세기부터 13세기에는 가나 왕국, 그리고 서기 13세기부터 14세기에는 말리 왕국, 그리고 서기 15세기에서 17세기에는 송가이 왕국이 번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이슬람 왕조인 말리 왕국에는요, 만사무사 왕이 굉장히 유명한데 노예 1만 명 그리고 아내 800여 명을 거느리고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를 순례했는데 이때 돈을, 황금을 하도 엄청나게 뿌리고 다니면서 전 세계 금값이 떨어지는 금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졌다고까지 합니다. 서아프리카에서 황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슬람 상인들이 낙타를 이용해서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고 건너서 이 서아프리카까지 교류를 하는 그런 무역이 번성하면서 이 지역의 왕국들이 그만큼 번성했다고 하죠. 열국지, 초한지, 삼국지, 그나마 이 세 소설은 잘 알려져 있지만 금병매와 서유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둘 다 중국 명나라 때 쓰여진 소설이에요. 그냥 연애 소설 또는 그냥 판타지 소설로만 볼 수 있지만 두 소설 모두 당시 중국의 세태를 비꼰 풍자 소설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금병매는 아직도 저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안 밝혀졌어요. 당시 이제 연애 소설이라고 불리는 염정, 애정 소설인데 남자 주인공인 서문경이 반금년, 이병아, 춘매라는 여자들이랑 그냥 논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설 이름도 여자들 이름을 따서 금병매입니다. 서문경이 돈으로 관직을 사고 온갖 음란한 짓을 하다가 결국 파국적인 결말을 맞이한다라는 내용이죠. 배경은 송나라라고 나오는데 당시 명나라의 사회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풍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리얼리즘 소설, 그리고 당시의 막장 드라마인 셈이죠. 개성 있는 인물과 치밀한 심리 묘사, 그리고 상업문화 발달로 인한 암울한 현실과 무의미한 성적 향연 등이 펼쳐지죠. 서유기는 그나마 좀 알려져 있죠.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삼장법사가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41번, 41번 이기고 그리고 81개의 고난을 극복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들이 원했던 경전을 구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모두 다 용이 됩니다. 드래곤볼이랑 그래서 이어지는 거죠. 이 소설도 그냥 판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옥황상제, 요괴, 마귀 등등을 부패하고 타락한 관리라든지 아주 악독한 지주라고 본다면, 그렇게 비유를 한다면 당시 사회상을 비꼰 현실 풍자 소설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송나라와 명나라의 시기에 상공업 발달, 그로 인한 빈부격차, 그리고 인간성의 타락과 부패, 18세기, 19세기의 유럽, 그리고 21세기의 대한민국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미터법, 굉장히 당연시하게 우리가 쓰고 있지만 세계화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고 도량령을 통일했다라는 것은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만큼 어떤 경제적으로건 행정적으로건 보편적인 도량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진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미터법은요, 프랑스에서 만들어지고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쓰입니다. 미터법은 자연에 근거한 보편적 도량형을 목표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도량형들이 어떤 특정 문명권이나 문화권의 관습, 문화의 산물이었다면 이 미터법은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의 산물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고 보편적이며 불멸하는 척도를 만들고자 한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정치가 탈레랑이 이걸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요. 과학자인 라부아지에가 이 어떤 도량형 통일 미터법 제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북극과
적도 사이의 자오선을 1000만분의 1로 나누면은 1m가 됩니다. 여기에 100을 나누면 1cm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1000을 곱하면 1km가 되는 거죠. 정말 쉽죠? 이름은 척도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인 메트론에서 따왔습니다. 영국, 미국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야드라든지 파운드가 전 세계에 쓰였다면 굉장히 머리가 아팠을 텐데 그래도 정말 다행이죠. 여기서 아는 척 포인트 하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1m가 실제 1m, 그러니까 북극과 적도를 잇는 그 자오선을 1000만분의 1로 쪼갠 실제 1m보다 우리가 쓰고 있는 1m가 0.2mm 정도 짧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m를 쫙 1000만 개를 연결하면 실제 자오선보다는 0.2mm 곱하기 1천만 정도가 짧게 되는 거겠죠. 이게 왜 그러냐? 과학자 메생이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하는데 그걸 1805년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살바도르 아옌데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남긴 세계사 개설서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대공황이 있던 1920년대부터 라틴 아메리카에는 그동안 쌓여있던 양극화 등의 어떤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고자 이곳저곳에서 사회주의 또는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특히 칠레에서는요, 1960년대부터 사회개혁의 열망이 들끓었고 1970년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살바도르 아옌데가 집권에 성공합니다. 합법과 비폭력에 기초한 사회주의를 외치면서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고 물가를 동결하고 임금을 인상합니다. 그러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군부와 기득권의 반발이 심해지고 미국과의 관계도 틀어지는 상황에서 1973년 육군 총사령관인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옌데의 개혁은 물거품이 되죠. 정당과 의회를 해산하고 노조 활동을 금지시킨 피노체트는요, 신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160여 개의 국영기업과 16개의 국영은행 그리고 3,500여 개의 농장과 광산을 전부 다 민영화시켜버려요. 이후 1980년대 말부터 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 때문에 피노체트 정권은 결국엔 몰락하고, 이 2000년대 이후에는 꾸준한 사회 정치적 노력 덕분에 칠레의 정치 사회적 문제가 조금씩 개선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목욕탕 좋아하십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혼자 욕조에 차라리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합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 중 하나인 인더스 문명의 도시 모헨조다로에는 가로 12m 그리고 세로 7m 그리고 깊이가 2.4m에 달하는 대욕장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깊이가 2.4m나 되는 그만큼 깊어서 단순히 그냥 목욕탕이나 수영장보다는 신성한 어떤 정화시설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대적인 상하수도 시설 그리고 고도의 위생관념이 갖춰진 현대 목욕시설은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목욕 문화는 지역이나 시기나 계층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물론 물을 정화의 도구로 생각을 하고 종교 예식의 과정에 활용되는 건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죠. 역사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중 목욕탕은 역시나 고대 로마 제국에 있었죠. 로마는 목욕탕을 굉장히 중요한 공공시설로 관리를 했습니다. 광장에 거대한 목욕시설을 만들고 커뮤니티 시설, 그러니까 교류하는 시설로 썼습니다. 온천 지역에는 스파 시설을 또 만들기도 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물로 몸을 적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테르마이 공중 목욕탕의 경우에는 기원전 33년에는 한 170여 개에 불과했는데 로마 후기, 로마 말기인 4세기 말에는 856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공중 목욕 시설은요, 르네상스 시기에 다시 부활을 합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상업적인 부대 시설이 있는 온천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18세기부터는 유럽의 해안가에 리조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왕실과 귀족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투자 덕분인데 고대 로마의 목욕탕 문화가 르네상스 시대에 부활을 하고 그게 현대적인 리조트로 발전이 된 거죠. 지금 저는 이 1페이지 세계사 365의 극히 일부만을 소개한 겁니다. 1페이지 세계사 365는요 365개의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유럽사, 중국사 또는 정치사나 전쟁사 위주로 설명을 하는 다른 세계사 교과서, 입문서와는 다르게 이 책은요 한국인 저자의 시각으로 동양사, 인물사, 서양사, 예술사, 문명사, 비키스토리, 토지사, 기술사 등등 그냥 고른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통 역사책을 보면은 1페이지부터 차근차근히 흐름을 따라가면서 보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세계사 책들과는 다르게 하루에 그냥 한 페이지씩 그날 끌리는 대로 다양한 주제를 읽어가면서 세계사의
흥미를 갖게 할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세계사에 이런 내용도 있구나, 또 동양이나 서양 등의 이런 또 특징이 있을 수 있구나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막상 이렇게 많은 세계사의 내용을 한 권에 남은 책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약 한 400페이지에 달하는데 365페이지의 하나의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거죠. 세계사를 잘 모르는 분들은 흥미용으로, 세계사를 좋아하는 분들은 막상 또 몰랐던 내용을 이렇게 골라보는 맛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더 많은 아는 척을 위해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